여러분 반갑습니다. SMAT 모듈 C의 우리 파트 3 서비스 공급 및 수요 관리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서비스 수요 관리 및 예측인데요. 이번 파트 3는 계산식도 많고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챕터입니다. 이거 조금 천천히 우리 같이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서비스 수요 관리 및 예측에서는 서비스 수요 관리의 특징과 서비스 수요 예측 기법이 주로 출제됩니다. 서비스 수요 관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서비스 수요 관리의 4가지 특징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수요 예측의 개념을 이해하고 정량적 예측 방법과 정성적 예측 방법을 비교해서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정성적 예측 기법과 정량적 예측 기법의 개념을 잘 구분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의 수요 관리, 디맨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있더라도 고객이 집중해서 몰리게 돼서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는 시점에 제공받지 못하게 되면 충성 고객들을 잃게 되죠. 성수기와 비수기의 수요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명절에 택배 물량이 증가하죠. 같은 서비스 수요를 관리하는, 통제하는 것 같은 것들을 수요 관리라고 합니다. 서비스 수요는 동일 시간 기준으로 할 때 제품 수요에 비해 변화가 크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수요 관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4가지 챕터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변동성, 재고 관리의 어려움, 다양성과 이질성, 시간과 공간의 제약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이 3개네요, 여러분. 다빈도로 출제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서비스 수요는 높은 변동성을 보입니다. 그죠? 서비스 수요가 일정 시점에 집중되거나 시간별로 급격한 변동을 보일수록 수요 예측은 더욱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물량을 딱 맞춰서 우리가 계획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고 관리의 어려움도 또 따라요. 서비스 수요는 재고의 저장이 불가능하죠. 아주 어렵죠. 서비스 수요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또 만들어지면서 바로 소비가 돼요. 서비스 수요는 발생 순간에 즉시 제공되지 못하면 수요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죠. 무슨 말이냐? 오늘 에버랜드에 10명이 오나 10,000명이 오나 10만 명이 오나 오늘이 지나면 에버랜드를 이용하는 수요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재고로 가리고 있거나 그러진 못하죠. 오늘 다 소진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다양성과 이질성이 있는데요. 서비스 수요는 종류가 다양하고 이질적이다는, 다르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 공급 능력을 수요와 일치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또 더해집니다. 서비스 수요는 공간 사이의 이동이 불가능하고요. 또 특정 시간에 제공되어야 하는 제약이 따르죠. 사람들이 밥 먹는 시간이 주로 정해져 있죠. 배꼽 시계가 울리는 시계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몰리겠죠. 또 주말에 어디로 여행을 가거나 테마파크를 가거나 놀이동산을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가거나 하는 휴일에 가는 수요는 정해져 있어요. 몰리죠. 같은 시간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제공해도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수요 관리의 특징 4가지 살펴봤습니다. 변동성, 재고 관리의 어려움, 다양성과 이질성, 시간과 공간의 제약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비스 수요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수요 예측이라는 개념, 사실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거를 뭐 논문으로도 쓰고 어떤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 같은 걸 또 공부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개념 정리, 이해 이 정도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이라는 건 언제, 얼마만큼의 서비스가 판매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활동입니다. 즉, 수요의 양과 시기를 전망하는 활동을 수요 예측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서비스에 관련된 거나 어떤 거든 수요의 양과 시기를 전망하는 활동을 수요 예측이라고 합니다. 수요 예측이 필요한 직접적인 이유는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뭘 할 수 있어요?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만 공급이 넘쳐서 과잉이 되거나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 예측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수요 예측이 잘못되면요, 공급 계획이 잘못되죠, 처음부터. 제때 제대로 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경영 기능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서비스는요, 시간 단위로 또 다른 변화가 크기 때문에 시간경과의 세분화된 단위에 따라 예측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한시적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잔잔하게 중장기적으로 가는 수요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죠. 5번째, 수요 예측 기법에는 정량적 예측 방법과 정성적 예측 방법이 있습니다. 수치로 환산하는 것과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량적과 정성적 예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2개네요, 여러분. 확인해 봐 주십시오. 정성적 예측 방법의 장점 그리고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적 예측 방법이라는 건요, 적은 인원의 사람을 대상으로 고객의 이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정성적 평가라는 건 뭐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경영자가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거, 마케팅 부분의 정보와 경험, 그리고 내가 시장 조사를 나가보니 그 품목이 잘 돼요. 그 부분에서 서비스를 고객들이 선호해요. 이런 결과들.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주관적으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을 정성적 예측 방법이라고 하고요. 정량적 예측 방법은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구매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전년 대비, 전전년 대비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월에 이 정도의 수요가 우리한테 발생됐었다. 그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고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로 양적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 장점 볼까요? 고객을 잘 파악하는 사람과 조직이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이 가능하죠. 명확성, 유연성, 현장성, 신속성 같은 걸 가지고 있고요. 심층적인 수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성적이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예측 가능해요. 자, 정량적의 장점은요, 자료가 객관화할 수 있고 대표성을 띌 수 있어요. 수치로 이야기하니까요. 그리고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측정 가능한 신뢰도이기 때문에 다양한 결과 도출로 다목적 달성이 가능합니다. 단점을 볼까요? 정성적 예측은 누구누구는 그렇게 느낀데 사람들이 다 좋아한데 이걸로 전체 시장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진 않겠죠. 주관적인 판단을 주로 사용해서 논리적인 근거의 뒷받침이 부족합니다. 고객 이외에 환경적인 요인 변화를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래서 마케팅 실패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장기적 관점의 수요 예측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니까요. 느끼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요. 정량적은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심리학 연구나 일반적인 마케팅 연구 같은 걸 할 때요.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돼요. 어떤 연구는 뭐 70년을 했다. 어떤 연구는 뭐 100년을 했다. 이렇게 정량적은 굉장히 장시간이 소요되고요. 조사를 한다는 건 여러분 돈이 뒤따라야 돼요. 자, 우리 설문지를 하나 해주세요 할 때도요, 뭐 볼펜, 부채 이런 거 드려야 되잖아요. 물티슈. 이거 다 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죠. 조사원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인과관계 불분명한 표본조사에 한계가 있어요. 대상 타겟이 거기에 딱 맞아야 되는데 설문조사 받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냥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데서도 또 한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예측할 때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량적, 수치로 하는 예측 방법과 정성적, 우리가 고객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듣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파악하는 정성적 예측 방법의 기교, 시험 문제에 출제되니까 꼼꼼하게 공부해 주십시오. 정성적 예측 기법 중에서 뭐 예측에 필요한 과거 데이터가 없거나 수집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경우에 정성적으로 합니다. 신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거죠.
어떤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고요. 외부 환경 요인이 크게 변화하여 과거 데이터의 의미가 없어지거나 변질된 경우, 시장의 수요가 어느 한 가지 요인의 특성보다 여러 요인들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정성적 예측 기법, 우리가 3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지명 집단 기법인데요. 8명에서 12명 정도의 전문가가 모여서 자유로운 토론을 하거나 투표를 통해서 수요를 예측합니다. 이게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투표를 해보는 거죠. 기업 내에 경영 기획, 마케팅, 생산 부분의 담당자와 기업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나 주요 고객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시장조사법이 있는데요. 사용자와의 인터뷰, 시장 동향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주로 신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미래의 수요를 예측할 때 많이 물어봅니다. 시장 정보의 수요 예측에 직접 반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정확도가 높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기술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굉장히 감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시장에서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시장 비용이 산출하게 되겠죠. 그리고 정성적 예측 기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델파의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명 집단을 바탕으로 규모를 키우고 과정을 더 조직화된 방법인데요.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서 신뢰성 있는 합의점을 도출합니다. 델파에는요, 여러 전문가들을 모으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학계에 있는 사람, 의료계면 의사들, 학계면 교수 집단들, 아니면 현장에 있는 직접 전문가들, 공무원들, 법제 체계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시장 수요에 관한 의견을 수립합니다. 응답 결과를 통계로 분석해요. 그리고는 평균, 분산, 범위 등의 통계량을 사용해서 씁니다. 2차로는요. 1차 분석 결과의 예측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에게 이 값을 다시 드립니다. 1차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예측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더 하실 말이 없을까요? 이렇게 해주시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죠. 그럼 이제 다시 이러이러한 부분은 제거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살리고 싶습니다. 이런 값들이 모일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다시 통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3차 이상으로 할 때는 2차 분석의 절차를 좀 반복해서 분석이 반복되다 보면 범위가 조금 더 좁혀지겠죠. 의견이 수렴되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기법을 델파의 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서비스의 다양한 수요 예측 기법 중에서 정성적 예측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서비스의 수요 예측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표적인 정량적 예측 기법으로 델파의 기법이 있다. 2번. 정량적 예측 기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과거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3번. 외부 환경 요인에 크게 변화하며 과거의 데이터가 의미가 없어지거나 변질된 경우 정량적 예측을 사용한다. 4번. 정성적 예측 기법은 단순 변동만 있는 경우, 단순 변동의 추세가 있는 경우, 단순 변동의 계절성이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5번. 신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예측과 같이 과거 데이터가 없거나 데이터 수집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경우 정량적 예측 기법을 사용한다. 자, 옳은 것은 고르셨습니까? 자, 정량적 예측 기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과거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1번은 델파의 기법은 대표적인 정성적 예측 기법이죠. 자, 그리고 3번하고 5번은 정성적 예측이고요. 4번이 정량적 예측 기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량적, 수치로 보는 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정량적 예측 방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과거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이라고 합니다. 시계열 자료라는 건 뭐라고 하냐면 동일한 시간 간격을 두고 얻어진 관찰 자료의 집합으로 일별 구매량, 월별 구매량, 분기별 구매량 등이 대표적인 시계열 자료입니다. 단순 변동만 있는 경우에 별다른 특징이나 추세 없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단순 변동만 있을 경우에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술평균법, 두 번째는 이동평균법,
세 번째는 지수활용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산술평균법은 n개의 변수의 산술평균은 변수들의 총합을 변수의 개수 n으로 나눈 값을 이야기합니다. 이동평균법은 가장 오래된 자료를 제거하고 가장 최근의 자료를 추가하여 평균값을 갱신함으로써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입출 데이터의 양이 같기 때문에 늘 일정 수준으로 데이터의 양을 유지 가능합니다. 지수활용법은 지수평균을 이용하여 예측하는 기법이고요. 실적치와 예측치에 고려하는 비중을 정해야 해요. 실적치의 만큼을 고려하면 예측치만큼은 고려하여 차기 예측치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산술평균법 한번 보겠습니다. 산술평균법이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의 유지 비용,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 데이터가 계속 유지되는 데 따른 비용이 증가하겠고요. 자료가 진부해져요. 과거 데이터로 변화된 현상의 반영은 좀 미흡하죠.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근 정보인데 단순 산술평균으로는 최근 정보의 비중이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 볼까요? 다음 3개월 동안 수요 자료이다. 다음 달에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이걸 4월의 수요를 산술평균법을 이용해서 구해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더하라고 그랬죠. 1월, 2월, 3월 더해. 그런데 몇 개로 나누면 돼? n개수로 나누니까 3으로 나누면 100이죠. 자, 그래서 산술평균으로 4월 달에 예측값은 몇 개가 나와요? 그럼 100개가 나오겠죠. 어렵지 않죠. 숫자가 나온다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실 하나씩 살펴서 읽어보면 예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실 데이터 값이 다 나오기 때문에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번엔 이동평균법 보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가장 오래된 자료 제거하고 가장 최근의 자료를 추가하여 평균값을 갱신함으로써 미래의 수요를 예측한다고 그랬어요. 입출 데이터의 양이 같기 때문에 늘 일정 수준으로 데이터 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자료의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 기간값을 n값으로 표시합니다. n값이 작을수록 최신의 정보를 반영하는 민감도가 올라가는 장점이 있고요. n값이 커질수록 안전성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문제로 또 풀어볼까요? 다음 3개월 동안의 수요 자리이다. 다음 달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기간 M은 4예요. 4예요. 1. 이동평균법을 이용하여 수요 예측값을 구하고 2. 5월에 실제 수요가 80이었다면 6월의 수요 예측값은 6월. 자, 볼게요. 1번 이동평균으로 수요를 예측해요. 이동평균 어떻게 해요? 100. 80, 120, 100 나누기 n값이니까 4, 100이겠죠? 5월의 수요를 예측한 값 100 그러면은 6월 4, 80, 120, 100, 80 더하면 95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6월의 수요 예측값은 95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아주 단순식의 이건 수요 예측 기법들입니다. 자, 실전 문제 볼까요? 다음은 K서점의 도서 판매 매출액을 조사한 것이다. 6월의 판매량을 단순 이동평균법을 이용하여 예측하면 이동법의 주기를 4개월로 적용한다. 10, 14, 9, 13, 15, 6월은 어떻게 될까요? 자, 공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왜 12.75가 나오냐면 14, 9, 13, 15 분의 4 12.75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수평활법인데요. 지수의 평균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거예요. 실적치와 예측치를 고려하는 비중을 정해야 하고요. 실적치 알파, 지수평활 상수만큼을 고려하면 예측치는 1에서 알파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측치가 0.4면 1에서 알파를 빼면 나머지는 0.6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가 0.4라고 가정하면 단순 지수 평활법에 의해서 수요 예측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실제 수요량이 10이에요. 예측치가 11이에요.
실제 수요량은 10을 곱하는 거예요. 0.4에. 알파가 0.4니까. 그리고 1에서 알파를 뺀 0.6에다 11을 더합니다. 그러면 10.6이 나오겠죠. 똑같이 0.4 곱하기 12 더하기 1에서 알파를 빼니까 0.6 곱하기 10.6, 11.2 이렇게 지수의 실적치와 예측치를 고려해서 계산하는 기법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월별 전자제품 판매 자료이다. 5월 예상 매출액을 지수평활법에 따라 구하면 평활상수 알파를 0.4로 합니다. 자, 1월 18,000원, 2월 17,000원, 3월 16,000원, 4월 14,000원, 5월 12,000원입니다. 지수평활법으로 수요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할까요? 자, 왜 15,620원이 나왔는지 볼까요? 알파가 0.4라고 했습니다. 0.4 곱하기 14,000원 더하기 1에서 알파를 빼면 0.6 곱하기 16,700원 하면 15,620원이 나오겠죠. 사실 시험 문제 이걸 뭐 이게 우리가 수학 시험이 아니잖아요. 응용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단순식의 계산은 여러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예제 문제랑 이걸 같이 풀어보시면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수를. 자, 정량적 예측 기법을 할 때요. 단순 변동 추세가 있는 경우와 단순 변동의 계절성이 있는 경우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수요가 단순히 오르는 것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한다는 뜻이에요. 추세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증가 추세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의 평균값에 추세의 차이만큼은 더해주고 감소 추세가 있는 경우에 빼주는 거예요. 이때 평균값은 앞서 설명한 이동평균이나 지수평균을 통해 계산할 수 있죠. 자, 단순 변동의 계절성에 있는 경우 계절성은 몇 개의 기간으로 나누었을 때 기간 사이에 수요의 차이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계절 변동이 있는 경우 수요 예측은 과거 평균값에다가 해당되는 계절 변동의 수준을 곱하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올라가는 계절은 높은 수준인 만큼 비율을 평균값에 곱해주고요. 내려가는 계절은 낮은 수준인 만큼 비율에 곱해주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정량적 예측 방법들을 통해 가고 있습니다. 자, 실전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A 회사가 신규 서비스 수요 예측을 위해서 적용한 기법은 자, A 회사는 신규로 고객들에게 제공할 IT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대요. 먼저 해당 IT 서비스와 관련된 교수, 마케팅 전문가 등의 위원들을 선정하여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대요. 이후 각자의 설문지에 나타난 개인 응답 내용을 전체적으로 수집 요약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다시 기존 위원들에게 보냈어요. 위원들은 자신의 의견과 평균치를 비교하여 수정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고수한 채로 설문지를 다시 제출했대요. 이러한 절차를 몇 번 반복했어요. 어느 정도 일치된 의견이 수렴되는 결과에 사용됐습니다. 자, 우리 이거 뭐라고 그랬죠? 아까 델파이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1챕터의 서비스 수요 관리 및 예측에선 서비스 수요 관리가 뭔지 다양한 정량적, 정성적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계산식이 좀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풀어봤겠지만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수치만 기억하고 있고 더하기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실 요새 진짜로 수요 예측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이해하시라는 거지 수학 문제가 아니니까요. 긴장하지 마시고 시험 공부하시면서 우리 다음 챕터 서비스 공급 계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